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울더군요. 평생 모시겠다며 사업 자금이 급하니 이 집만 팔아달라고요. 평생 고생한 늙은 어미의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자마자 그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군요. 그들은 이 늙은이가 모든 걸 줬다고 생각했겠지만 제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마지막 비상금 통장의 존재는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제 이름은 김지우입니다. 올해 32살이지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남편 박민준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세상에서 제 몫을 해내며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늘 한 조각의 얼음 덩어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은숙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듯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돌던 때였습니다. 저는 아침 식단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의 영상통화가 떴습니다. 이은숙 여사님, 올해로 60이십니다. 평소 이 시간에 저에게 영상통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 가슴 한편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평소처럼 무심하고도 정중한 표정을 지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흐트러짐 없이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셨죠. 붉은색 립스틱에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분의 눈빛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뭔가 번뜩이는 기대감과 동시에 냉기가 흐르는 듯한 탐색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너 거기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평소 저에게는 거의 들을 수 없었던 상냥함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해서 미안하다. 어제 엄마가 보낸 케이크 맛있었니? 민준이랑 둘이서 잘 먹었는지 궁금해서 말이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그리고 조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지금 식단 조절 중이라서요. 서연이 생일이기도 해서 어제 서연이한테 선물로 보냈습니다. 아직 선물을 못 해줘서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화면 속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방금까지 옅게 웃음 짓던 입술이 굳게 닫히고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모습,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동공이 극도로 확장되며 마치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이은숙 여사님이 제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누구한테 보냈다고 했니? 서연이. 말도 안 돼. 안 돼. 먹으면 안 돼. 오, 세상에. 내가 내 딸을 죽였어. 그 비명은 제 귓속을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휴대폰 스피커를 뚫고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 했습니다. 그 후 화면은 이내 검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휴대폰을 떨어뜨리셨을 겁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삶은 달걀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였어. 시어머니의 저주 같은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시어머니의 분노가 서늘하게 와닿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제 아파트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에 계십니까? 경찰이었습니다. 문득 어제 오후 일이 떠올랐습니다. 택배 기사님께서 제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시어머니 이은숙 여사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케이크 상자였습니다. 붉은색 리본이 고급스럽게 묶여 있었고 그 위에는 손글씨로 쓴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랑 지우, 다과 회용으로 먹거라. 엄마 단골 수제 케이크 집에서 특별히 공수한 재료로 만들었다. 아주 맛있을 게다. 카드를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은숙 여사님과 저는 겉으로는 고부지간이지만 속으로는 늘 칼날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지방 출신에 당신의 기대만큼 순종적이지 않은 제가 늘 불만이셨죠. 민준 씨가 사업 파트너의 딸과 결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제게 그것도 다정하게 손수 카드를 써서 케이크를 보내시다니요. 직감적으로 무언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엄격한 식단 조절 중이었습니다. 설탕이나 탄수화물은 철저히 피해야 했죠. 케이크를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버리자니 불효이고 낭비였습니다. 그때 문득 서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박서연, 민준 씨의 24살짜리 여동생이었습니다. 조금은 제멋대로이고 게으르지만 단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이였죠. 서연이는 서울 번화가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서연이 생일도 어제였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 선물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듯 저는 곧바로 배달 앱을 통해 케이크를 서연이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서연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언니가 보낸 케이크 맛있게 먹어. 어머님이 특별히 주문한 거래. 케이크를 처리하고 나니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어머니의 가짜 호의에도 보답하고 서연이에게 선물도 하는 일석이조의 해결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운명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한 각본을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차갑게 식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은숙 여사님의 내가 내 딸을 죽였어 라는 비명소리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제게 저주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차가운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왜 죽였다는 말을 하셨을까? 왜 케이크를 먹지 말라고 그리 절규하셨을까? 설마 케이크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케이크는 단순히 다과회용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를 심하게 아프게 하려는 의도였을지 모릅니다. 집안의 중요한 행사나 민준 씨 회사의 중요한 파티에서 제가 쓰러지도록 만들어 저를 무능하고 형편없는 며느리로 낙인 찍으려는 계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민준 씨와 제가 이혼하도록 만들고 당신이 원하는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들이려는.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케이크가 이제는 살인 병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저는 시어머니의 증오가 단지 저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 저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우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손은 저절로 서연이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손가락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서연아, 일어났니? 어제 언니가 보낸 케이크 먹지 마.
언니 말 듣고 케이크 먹지 마. 지금 당장 연희한테 전화해줘. 벨소리가 길게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고 절망적인 벨소리 끝에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자동 응답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는 늘 휴대폰을 손에 달고 살았습니다. 눈 뜨자마자 카카오톡이나 SNS를 확인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서연이가 제 전화도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좋지 않은 징조였습니다. 제 가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서연이를 위험에 빠뜨린 것만 같아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 씨는 지금 제주도 출장 중이라 연락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괜히 민준 씨에게 걱정만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서연이에게 가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박준서 형님. 민준 씨의 형이자 서연이의 큰오빠. 35살의 형님은 민준 씨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능력 있고 성공적이라면 형님은 되는 일 없이 늘 허덕이며 지내셨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거칠었지만 서연이에게만큼은 유독 약하고 정이 많았습니다. 형님 집은 서연이의 원룸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형님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 울리기도 전에 형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잔뜩 잠긴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뭐야, 지우야?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야? 또 돈 얘기야? 며칠만 더 기다려줘. 저는 형님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잔뜩 갈라져 있었습니다. 형님,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안 읽어요? 어머님도 방금 전화하셔서 서연이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형님, 지금 당장 서연이 집으로 가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했던 걸까요? 형님은 순간 잠이 확 깬 듯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서연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 어젯밤에 서연이가 SNS에 케이크 사진 올린 걸 봤는데 케이크라는 말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케이크를 받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단 것을 좋아하는 서연이가 그 케이크를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이미 먹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쯤 제가 보낸 그 케이크 때문에 서연이는 제 몸속에서 절망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형님,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가주세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도 좋아요. 서연이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형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넓은 거실이 답답하고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형님과의 전화는 제게 또 다른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서연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이 없던 것, SNS에 케이크 사진을 올린 것,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차가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형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서연이가 문 앞에 쓰러져 있어? 입가에 하얀 거품을 물고 몸은 새파랗게 변했어. 지우야.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아? 오 세상에. 바닥에는 케이크 반 조각이 놓여 있었어. 내가 보낸 그 케이크. 맞지?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님의 목소리만 멍한 채 맴돌 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죽었습니다. 어제까지 저와 티격태격했던 어린 시누이가 제 손을 거쳐간 그 케이크 때문에 차가운 죽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눈물은 이미 통제불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젠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제가 무고하다고 믿어줄까요? 시어머니가 보낸 케이크라고 해봤자 직접 서연이에게 전달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은숙 여사님은 분명 모든 것을 부인하고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것입니다. 서연이의 죽음에 대한 복수, 그리고 저를 없애려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차가운 이성이 제 몸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주워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서연이에게 보낸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언니가 보낸 케이크 맛있게 먹어. 어머님이 특별히 주문한 거래? 이 메시지가 경찰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머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제게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은숙 여사님이 이를 부인하고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면 이 메시지는 오히려 제가 서연이에게 독이 든 케이크를 먹도록 유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삭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삭제하면 증거인멸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제가 케이크의 출처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문득 어머님이 보내신 카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 카드. 저는 어제 배달 앱 기사님에게 케이크를 보낼 때 시어머니의 카드는 버리지 않고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그 카드는 어머님의 손글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랑 지우, 다과 회용으로 먹거라. 엄마 단골 수제 케이크 집에서 특별히 공수한 재료로 만들었다. 아주 맛있을 게다. 이은숙 여사님의 필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카드가 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카드를 찍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업로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카카오톡 계정에도 보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저는 서연이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이 특별히 주문한 거래라는 문구가 저를 옥죄어오는 듯 했습니다. 제가 케이크가 맛있다는 것을 알고 보냈다고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독이 든 것을 알면서도 서연이에게 먹였다고 말입니다. 형사 드라마에서 증거 삭제는 늘 범인의 행동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에게 더 안전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제 생명과 자유를 법의 공정함에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선택하고 회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글자는 사라지고 메시지를 회수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대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이틀간 서연이와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마치자 마치 제가 범죄자가 된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노련한 시어머니에게 맞서기 위한 자기 방어라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미묘한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는 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비통한 시누이의 얼굴. 저는 대충 세수만 하고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 보호제를 발라 메마른 입술을 적셨습니다. 단순하고 차분한 색깔의 옷을 골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제가 연기해야 할 무고한 사람이라는 역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나가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보조 카카오톡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의 카드 사진은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 민준 씨에게 연락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준 씨의 심장을 찢어놓을 소식, 그리고 피와 눈물로 얼룩질 가족 전쟁의 시작을 알릴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 씨, 여보세요. 민준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주도의 바닷바람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바다 건너가 아닌 바로 우리 집을 덮치려 한다는 것을. 자기야, 민준 씨 침착하게 제 말 들어줘요. 미안해요. 서연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 수화기 너머로 민준 씨가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간 마치 몇 세기처럼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서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야? 민준 씨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늘 침착하던 민준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며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민준 씨가 저를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아야 했습니다.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서연이가 심하게 중독된 것 같다고.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상황이 위급하다고 합니다. 민준 씨, 지금 당장 비행기표 끊어서 돌아와 주세요. 중독. 서연이가 뭘 먹고 중독됐다는 거야? 민준 씨의 질문은 제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바늘과 같았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완전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님이 보낸 케이크 때문이라고 말하면 민준 씨는 충격을 받고 당장 어머님께 전화할 것입니다. 그때 어머님은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증거를 지울 시간을 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아직 확실히는 몰라요. 형님도 너무 혼란스러워 하셔서. 그냥 서연이가 집에서 쓰러져 있었다고만 말씀하셨어요. 민준 씨, 일단 돌아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지금 서연이한테 가보려고 합니다. 알았어.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갈게. 서연이한테 가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줘. 민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린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더 큰 바위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서연이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특별히 주문한 거래라는 메시지는 이미 회수되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이 회수된 메시지를 복구한다면 제가 케이크의 맛을 알고 서연이에게 먹으라고 종용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케이크에 독이 든 것을 알고 동생을 속인 것이 아니냐고.
형사 드라마에서 메시지 삭제는 늘 범인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저에게 더 안전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제 생명과 자유를 법의 공정함에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고발하는 증거가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서연이와의 지난 이틀간의 모든 대화를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마치자 마치 제가 범죄자가 된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노련한 시어머니에게 맞서기 위한 자기 방어라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미묘한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는 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비통한 시누이의 얼굴. 저는 대충 세수만 하고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 보호제를 발라 메마른 입술을 적셨습니다. 단순하고 차분한 색깔의 옷을 골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제가 연기해야 할 무고한 사람이라는 역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나가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보조 카카오톡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의 카드 사진은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 민준 씨에게 연락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준 씨의 심장을 찢어놓을 소식, 그리고 피와 눈물로 얼룩질 가족 전쟁의 시작을 알릴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 씨, 여보세요. 민준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주도의 바닷바람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바다 건너가 아닌 바로 우리 집을 덮치려 한다는 것을. 자기야, 민준 씨 침착하게 제 말 들어줘요. 미안해요. 서연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 수화기 너머로 민준 씨가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간 마치 몇 세기처럼 길게 뭐라고? 서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야? 민준 씨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늘 침착하던 민준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며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민준 씨가 저를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아야 했습니다.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서연이가 심하게 중독된 것 같다고.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상황이 위급하다고 합니다. 민준 씨, 지금 당장 비행기표 끊어서 돌아와 주세요. 중독. 서연이가 뭘 먹고 중독됐다는 거야? 민준 씨의 질문은 제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바늘과 같았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완전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님이 보낸 케이크 때문이라고 말하면 민준 씨는 충격을 받고 당장 어머님께 전화할 것입니다. 그때 어머님은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증거를 지울 시간을 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아직 확실히는 몰라요. 형님도 너무 혼란스러워 하셔서. 그냥 서연이가 집에서 쓰러져 있었다고만 말씀하셨어요. 민준 씨, 일단 돌아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지금 서연이한테 가보려고 합니다. 알았어.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갈게. 서연이한테 가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줘. 민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린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더 큰 바위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서연이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특별히 주문한 거래라는 메시지는 이미 회수되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이 회수된 메시지를 복구한다면 제가 케이크의 맛을 알고 서연이에게 먹으라고 종용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독이 든 것을 알면서도 서연이에게 먹였다고 말입니다. 형사 드라마에서 메시지 삭제는 늘 범인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저에게 더 안전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를 고발하는 증거가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서연이와의 지난 이틀간의 모든 대화를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마치자 마치 제가 범죄자가 된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노련한 시어머니에게 맞서기 위한 자기 방어라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미묘한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는 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비통한 시누이의 얼굴. 저는 대충 세수만 하고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 보호제를 발라 메마른 입술을 적셨습니다. 단순하고 차분한 색깔의 옷을 골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제가 연기해야 할 무고한 사람이라는 역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길고 힘든 여정에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남은 이야기를 풀어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저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동기부여입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비통함이 뒤섞인 공기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응급실 입구는 사이렌 소리, 들꺼디 오가는 소리, 환자 가족들의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간신히 서연이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직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환자는 병원 도착 전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저쪽에 계십니다. 제 발이 저절로 멈춰 섰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짐작했지만 서연이가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을 듣자 다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가 죽었습니다. 어제까지 SNS에 멋진 케이크 사진을 올리며 행복해했던 어린 시누이가 이제는 차갑게 식어 영안실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제가 전달한 선물 때문이라니. 복도 끝 형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어깨는 끊임없이 들썩였습니다. 형수님도 옆에서 비통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잔뜩 부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그랬지. 그 케이크 내가 보냈지. 내가 내 동생을 죽였어, 지우야. 형수님이 당황하며 형님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힘은 마치 미친 짐승 같았습니다. 형님은 제 몸을 흔들며 병원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왜 그 케이크를 서연이한테 보냈어? 왜 내가 안 먹고 서연이한테 보냈냐고. 독이 든 걸 알았지? 고의적으로 서연이를 죽인 거지?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형님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을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만한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형님. 케이크는 어머님이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어머님이 맛있다고 하셔서 제가 서연이 생일이라 나눠준 것뿐이에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것은 저의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입을 막기 전에 이 정보를 미리 퍼뜨려야 했습니다. 형님은 제 옷깃을 놓았습니다. 그 거친 공격성은 사라지고 극심한 혼란스러움만 남은 듯 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보낸 케이크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선두에는 중년의 김 형사님. 엄숙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이 우리 모두를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박서연 씨 유가족 중에 계십니까?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력한 독극물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의 잘못된 진술은 저를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었고, 현명한 진술은 잔혹한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병원 내 임시조사실은 차갑고 압박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김 형사님 맞은편에 앉아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깍지 낀 채였습니다. 옆에는 아직 넋이 나간 듯한 형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형사님은 수첩을 펼치고 펜으로 책상을 규칙적으로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 공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그는 저를 꿰뚫어 볼 듯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김지우 씨, 박서연 씨에 옳게 되시죠? 박준서 씨의 초기 진술에 따르면 박서연 씨가 사망하기 전 김지우 씨가 보낸 케이크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케이크는 어제 오후 제가 배달앱으로 서연이에게 보낸 것입니다. 김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전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왜 그 케이크를 보내셨습니까? 케이크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때가 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가 최대한 진실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슬픔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형사님, 그 케이크는 제가 산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이은숙 여사님께서 어제 오후 저와 제 남편에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어머님은 수제 케이크라며 단골집에서 특별히 공수한 재료로 만들어서 아주 맛있다고 다과회용으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식단 조절 중이라서 단 것을 일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문득 어제가 서연이 생일인데 제가 회사 업무로 바빠서 아무 선물도 챙겨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어머님이 보내신 케이크가 너무 예쁘고 어머님이 직접 보내셨으니 좋은 케이크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연이에게 선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순전히 좋은 의도였습니다. 서연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케이크 안에 독이 들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흐리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제 울음소리가 작은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통하고 억울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 살인의 도구가 된 또 다른 희생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김 형사님은 저를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어떤 표정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지우 씨 말처럼 케이크가 이은숙 여사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님이 손글씨로 쓰신 카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김 형사님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내용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민준이랑 지우, 다과회용으로 먹거라. 그는 제가 방금 진술한 내용과 비교했습니다. 이 글씨체가 이은숙 여사님의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네, 100% 확실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님 글씨는 한 번만 봐도 압니다. 수사팀에서 어머님 댁에 있는 다른 글씨와 대조해 보시면 될 겁니다. 김 형사님은 휴대폰을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단순한 식중독 사건이 아닌 훨씬 더 복잡한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떠오른 듯 했습니다. 만약 제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의도적인 살인이고 원래의 목표는 서연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김 형사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지우 씨, 오늘 아침 박서연 씨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이은숙 여사님과 연락했습니까?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김 형사님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먼저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영상통화로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머님은 저희 부부가 그 케이크를 먹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과도하게 상냥하고 애타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서연이한테 케이크를 보냈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어머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묘사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의 그 끔찍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연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안의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어머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휴대폰 너머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은 그 세상에 먹으면 안 돼. 내가 내 딸을 죽였어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 후 서연이에게 전화해서 막으라고 중얼거리더니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형님은 고개를 번쩍 들고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형님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김 형사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이은숙 여사님이 먹으면 안 돼와 내가 내 딸을 죽였어라고 외치셨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확실합니다. 그때 저는 그저 어머님이 제가 선물한 케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화내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소름 끼칩니다. 왜 어머님은 케이크가 서연이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머님은 왜 케이크 안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아셨을까요? 저는 제 추론을 망설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저 스스로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수사관의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질문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평범한 케이크였다면 왜 이은숙 여사님은 그리도 공포에 질렸을까?
김 형사님은 형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준서 씨, 김지우 씨와 어머님의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형님은 저를 흘끗 보고는 다시 책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지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지우가 집안 배경이 안 좋고 민준이에게 순종적이지 않다고 자주 불평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자식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어머님이 이런 짓을 하셨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서연이를 가장 아끼셨습니다. 형님의 진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시어머니가 저를 해치려 할 동기를 강화하는 동시에 잔혹한 오인의 비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윤숙 여사님은 저를 죽이려 했지만 실수로 당신이 가장 아끼던 딸을 죽였다는 논리. 이는 어머님이 외치신 내가 내 딸을 죽였어 라는 반응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김 형사님은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지우 씨, 박준서 씨, 오늘 진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은숙 여사님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두 분은 연락을 유지하고 거주지를 벗어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김지우 씨의 휴대폰은 수사에 필요하므로 압수하여 통화 기록과 메시지 데이터를 추출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기술 담당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와의 메시지는 삭제했지만 필요하다면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주도적으로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카드 사진은 이미 백업해두었으니 잃어버릴 염려는 없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오자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성공적으로 심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어떤 연극을 할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채 쉬기도 전에 누군가 저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돌아온 것입니다. 민준 씨는 구겨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넋이 나간 듯 했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서연이는? 내 동생은 어디 있어? 민준 씨는 저를 붙잡고 와락 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우리 가족을 덮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서연이가 영안실로 옮겨졌다는 죄. 말을 듣고 그대로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뒤를 따랐습니다. 평소에는 든든하고 넓던 그의 등은 이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목이 터져라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절규는 길고 비좁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이 하얀 천을 걷어 올리자 민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처럼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에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서연이의 차갑고 푸르스름한 손을 잡고 자기 뺨에 갖다 댔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렸고 눈물은 묵묵히 흘러내려 그의 옷소매를 적셨습니다. 서연이는 막내였습니다. 민준 씨와는 10살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장사에 몰두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어린 서연이를 안고 돌보며 키웠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서연이가 버릇없고 게으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준 씨는 늘 감싸주고 감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중한 여동생이 케이크 한 조각 때문에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주검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 비참한 죽음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민준 씨가 곧 직면하게 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와 형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서연이가 독약을 먹었어? 경찰은 뭐라고 했어? 형님은 벽 모퉁이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어머니가 용의자라는 사실을 민준 씨에게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짐을 형님은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다가가 차갑게 식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침착하게 제 말 들어줘요.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케이크 안에 강력한 독약이 들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케이크. 누가 케이크를 서연이한테 줬어? 민준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시선은 저를 꿰뚫을 듯했습니다. 제가 줬어요.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백했습니다. 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서 손이 아릴 정도였습니다. 내가 줬다고? 내가 케이크를 어디서 샀는데? 왜 서연이를 해쳤어? 나요. 민준 씨, 아파요. 제가 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보내신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놓았습니다.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셨다니. 무슨 말이야? 저는 눈물을 삼키고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보낸 일부터 손글씨 카드, 저희 부부가 식단 조절 중이라서 서연이에게 보낸 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끔찍한 영상통화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반응을 강조했습니다. 민준 씨, 제 말을 믿어줘야 해요. 제가 서연이가 케이크를 먹었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은 내가 내 딸을 죽였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머님은 왜 케이크를 먹으면 서연이가 죽는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민준 씨는 고개를 미친 듯이 흔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진실을 회피하려는 듯이요. 말도 안 돼.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이 서연이를 해칠 리 없어. 어머님은 서연이를 가장 아끼셨어. 민준 씨, 어머님을 미워한다고 어머님께 누명을 씌우지 마세요. 전 누명을 씌우는 게 아니에요. 제게 증거가 있어요. 어머님이 쓰신 카드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기록도 경찰이 확인했을 거예요. 민준 씨, 생각해보세요. 제가 서연이를 해치려 했다면 어머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케이크를 보냈겠어요? 제가 바보예요. 경찰에 모든 걸 자백했겠어요. 민준 씨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도리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이성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단서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싫어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에게 더 부유한 사업 파트너의 딸과 결혼하기를 바란다는 것도 여러 번 은연중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살인이라니. 며느리를 살해하다니. 그것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술을 통해 들은 오늘 아침 어머님의 반응은 그 가설과 너무나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케이크로 저를 죽이려 했다면 제가 서연이에게 케이크를 보낸 것은 의도치 않은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딸을 죽였어 라는 비명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인이었을 것입니다. 며느리를 죽이려다 실수로 딸을 죽였다니. 어머님은 어디 계시지? 민준 씨가 목소리를 잃은 듯 물었습니다. 형님께 연락받았을 때 어머님은 서연이 소식을 듣고 실신하셨대요. 지금 응급실 위층에 계세요. 경찰도 거기서 어머님 진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만나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한 듯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민준 씨를 부축하며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응급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사이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신과 시어머니의 잔혹한 음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시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는 경찰관 2명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의 문지기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늘 우아함을 잃지 않으셨던 분인데 지금은 핏기 없는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로 초라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아. 우리 서연이가 엄마를 버리고 갔어. 아가. 하지만 민준 씨는 평소처럼 어머니께 달려가 안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끝에 굳건히 서서 고통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왜 죽었습니까? 시어머니의 울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민준 씨 뒤에 서 있는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차가운 눈빛과 마주친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그냥 식중독에 걸렸을 뿐이야. 명이 짧았던 게. 민준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중독이라고요? 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보내신 그 케이크를 먹고 죽었습니다. 다과회용으로 먹으라던 바로 그 케이크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무슨 케이크? 나는 케이크 같은 거 보낸 적 없어. 너 미쳤구나. 내가 왜 너희한테 케이크를 보내겠니? 민준 씨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제가 보낸 사진을 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필체가 선명하게 찍힌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 글씨는 누구 것입니까? 어머니, 똑똑히 보세요. 민준이랑 지우, 다과회용으로 먹거라 언제까지 부인하실 겁니까? 시어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히며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발작하듯 몸부림쳤습니다. 옆에 있던 심박 측정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민준 씨는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증거 앞에서 보인 어머니의 그 침묵. 그 침묵이야말로 민준 씨에게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연민과 분노가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김 형사님과 민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김정아. 시어머니의 옛 지인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만든 화장품을 팔며 사업 수완이 좋다고 시어머니가 칭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문득 시어머니가 김정아 씨가 소개해준 맛있는 케이크 가게가 있다고 자랑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수사팀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한낙후된 노동자 거주 지역, 어두운 수로 옆에 위치한 허름한 다세대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김정아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민준 씨,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형님도 경찰의 지시에 따라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수사팀이 낡은 철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김정아 씨는 어수선한 방 안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며 화장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분칠한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제압당했습니다. 형님이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마녀 같은 여자.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독약을 팔아서 내 동생을 죽였지?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정아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쥐를 잡으려고 판매가 금지된 맹독성 독극물을 사셨나요? 쥐를 잡으려고 생일 케이크에 그걸 주입하셨어요? 거짓말할 생각 마세요. 당신과 시어머니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경찰이 이미 다 복구했습니다. 제 말에 김정아 씨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온몸을 떨며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은숙 여사님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5천만 원을 줬어요. 며느리가 버릇없어서 버릇을 좀 고쳐주고 싶다고만 했어요. 맹세코, 저는 누구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죽이고 민준 씨를 더 부유한 사업 파트너의 딸과 재혼시켜 돈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암시장에서 즉효성 쥐약을 구했고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주사기를 이용해 케이크 크림과 장식용 과일 사이에 독극물을 골고루 주입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방에서 테트라민이라는 독극물이 담겨있던 작은 유리병과 이은숙 여사님으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이 기록된 장부책을 발견했습니다. 김정아 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로 연행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몰려나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민준 씨와 형님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끔찍한 진실이 이렇게 벌거벗겨진 채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길고 힘든 여정에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남은 이야기를 풀어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저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동기부여입니다. 가족의 민낯이라는 이 비극 속에 담긴 치유와 용서, 그리고 깊은 인생의 교훈을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 서연이의 장례식은 서울 시내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은 비통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조문객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온갖 언론과 인터넷 매체에서는 서울 재벌가 가족 비극, 시어머니, 며느리 살해하려다 친딸 살해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민준 씨는 기자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며 가족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형님은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무력감에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에게 건강을 챙기시고
어머니를 마주할 준비를 하시라고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몇 달 후 시어머니와 김정아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피해자 가족석에 앉았습니다. 형님도 서연이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은숙, 살인죄로 무기징역. 공범 김정아, 살인방조죄로 징역 20년.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들들의 이름과 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절규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법정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교도소로 끌려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통쾌함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만이 남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준 씨와 저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 씨가 지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많이 생각했어. 만약 당신이 이혼하고 더 평온한 삶을 찾고 싶다면 나는 동의할게. 더 이상 우리 엄마, 우리 가족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부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과거는 지나갔고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렀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으니 계속 살아가야죠. 서연이 못 가지요.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당신 곁에 머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민준 씨는 저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멀리서 형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전보다 한결 굳건해진 모습으로 돌아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와 저는 서연이가 살던 낡은 원룸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책장 깊숙한 곳에서 분홍색 가죽 표지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이의 외롭고 불안했던 속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동경하고 저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저의 완벽함 앞에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져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퉁명스럽게 굴었던 것입니다. 민준 씨도 일기장을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왜 이렇게 바보 같았어? 나랑 지우 씨, 누구도 널 탓하지 않았는데. 일기장 속에는 서연이가 25살이 되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케이크 만드는 법 배우기, 혼자 여행하기, 지우 언니에게 사과하고 함께 쇼핑 가기, 아르바이트 구하기. 저와 화해하고 싶었다는 그 소원을 읽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서연이를 대신해 그 소원들을 이루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와 민준 씨, 그리고 형님은 서연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서연이의 작은 유품을 묻고 미처 전하지 못했던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을 끊고 단정하게 머리를 깎고 민준 씨의 도움을 받아 물류회사의 창고 관리인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님은 저희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맥주 대신 음료수 잔을 들고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평생 술주정뱅이로 살았을 거야. 서연이의 죽음과 어머니의 일이 나를 깨닫게 했어. 얼마 후 제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 계신 시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모범수로 생활하며 교도소 문예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서툴지만 정성껏 든 작은 아기 양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다며 출소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쓰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저에 대한 미안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준 씨와 저는 시어머니를 면회하러 경기도의 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깡마르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하더니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의 건강을 물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부끄러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 모범적으로 생활하세요. 지난 일은 이제 잊으세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아쉬운 듯 유리벽에 손을 댔습니다. 저와 민준 씨도 그 위에 손을 포겠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희미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와줘서 고마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1년 후, 서울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6개월 된 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민준 씨가 뒤에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형님네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북적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은숙 여사님은 사랑이 소유나 맹목적인 통제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희생이란 이해와 존중이 동반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형님은 고통 속에서 깨어났고 민준 씨는 환멸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책임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기심이 모든 좋은 것을 파괴할 수 있으며 누구도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권리가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부터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때 증오와 정의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맹목적인 복수가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냉철하게 행동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선함이란 올바른 곳에 놓였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성적인 반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도덕적 각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잘못한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옳은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승리의 환호성이 아닌 조용하지만 깊은 내면의 평화로. 인생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아는 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용기로 정의를 지켜낼 줄 아는 한. 김지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우 씨의 마지막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그녀였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거나 무언가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의 민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펼쳐질 더 깊은 비밀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주인공일지도 모르니까요.